1월 21일 정치배이 시작합니다. 조계종이 조금 전 정부의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을 비판하는 전국 승려 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봉이 김산달 발언이 불을 지폈는데요. 조계종은 전통 문화를 위해 법으로 인정받은 입장료도 통행세로 치부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계사 앞에선 승려 대회에 반대하는 맞불 시위도 열렸는데 당사자인 정 의원은 조금 전 국회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모든 대선 후보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다 같이 35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논의하고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자는 건데요. 주요 지상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하는 내용의 서울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충남의 아들을 자처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충청 지역을 찾았는데 충남을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가세로 원팀을 만들겠다는 국민의힘의 전략이 꼬이고 있습니다. 홍 의원이 전략 공천을 요구하고 이를 윤석열 후보가 사실상 거부하면서 논란이 커진 건데요. 홍 의원이 오늘 SNS에 잇따라 글을 올리면서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홍 의원은 윤핵관들이 공천 추천을 꼬투리 삼아 나를 구태 정치인으로 몬다며 음흉하고 가증스럽다고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박준혜 수호통역사 그리고 정치배이 애청자 정 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저희 그 회의하는 시간대에 정말 많은 속보가 들어오잖아요. 자, 신체커 나가서 이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또 들어왔어요? 네, 뭔데? 오늘 조 차장의 네. 생신 날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높여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네, 알았습니다. 네. 자, 류 실장.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녹음 관련해서요. MBC가 오는 일요일에 이제 후속 방송은 하지 않겠다. 어제 이제 발표를 했죠. 유튜브 서울의 소리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내려졌습니까? 네, 1시간 전쯤에 결론이 나왔는데요. 법원은 사생활 부분을 제외하고 7시간 통화 녹취 내용을 보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튜브 열린공강TV에 대해서 내린 결정과 같은 내용입니다. 네. 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 오랜만에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김건희 씨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7시간 통화 녹음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은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면서 저런 언행이 대통령 부인으로 적합하겠냐 이런 여론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라든지 여러 가지 언급을 했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오늘 여야 대선 주자들 소식도 많고 또 녹취록과 TV 토론, 불심과 윤핵관 등 여러 가지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자, 서둘러 가야 될 것 같고요.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3,000명이 넘는 승려들이 조금 전 전국 승려 대회를 열고 정부의 종교 편향을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봉이 김산달 발언이 도화선이 됐죠. 민주당은 재차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녹취와 관련해서 법원이 조금 전 사생활을 뺀 나머지는 다 공개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뉴스픽 5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성난 스님들 그리고 진흙탕 녹취 싸움, 초라한 1주년, 검사장 공모 취소, 마지막 14조 원 추경입니다. 자, 역대 대선을 통틀어 가장 화제가 된 포스터 중에 하나입니다. 불심으로 대동단결, 16대 대선 군수후보였던 김길수 후보의 포스터입니다. 이 선거철 종교계 표심 정말 중요하죠. 우리나라 유권자의 40%가 개신교나 불교, 천주교 등 종교를 믿는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치가 국민 통합을 끌어내는데 부족한 점이 많으니 우리 종교 지도원들께서 통합 확보를 위해서 좀 큰 역할을 해주십시오. 네, 종교계의 표심은 신자들의 표심 그리고 민심으로도 이어집니다.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은 대선, 최근 정부 여당은 불교계 민심 회복에 골몰하고 있는데요.
불교계 최대 종파인 조계종이 정부의 종교 편향 근절을 촉구하는 전국 승려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서 불교계의 헌신에 대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러한 과정의 중심에 정부가 있습니다.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도 불공정했으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종교 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부추기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네, 3,000명이 넘는 승려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 전국 사찰에서 동시타종을 시작으로 현 정부의 종교 편향 사례 영상을 상영한 뒤 결의문까지 낭독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종교 편향 행위가 스님과 불자들이 더는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불교계의 성남 민심에 직접적으로 불을 당긴 건 바로 이 발언이었습니다. 절하고 3.5kg, 2.5kg 떨어졌는데요. 가려면 그냥 통행세 받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3.5km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공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였습니다. 국립공원에 있는 문화재 구역에 가려면 입장료를 내야 하는데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이걸 대동강 물을 돈을 받고 판 봉이 김선달에 빗댄 겁니다. 자, 이에 불교계는 문화재 관람료를 마치 사찰이 통행세를 받는 양 왜곡했다면서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그 사과는 없이는 민주당 소속 관계 모두를 조계종 사찰에서 출입을 금해야 된다. 그리고 해인사 같은 경우는 천만평이 맹성구역이고 사적지입니다. 하지만 정 의원, 내가 못할 말 했느냐며 사과를 거부했었죠. 그러자 불교계 민심 위반을 우려한 이재명 후보가 대리 사과에 나섰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렇게 찔리는 게 하나 있네요. 예. 우리 식구들 중에 하나가 또 과한 표현으로 아이고. 불교계 침해를 예. 끼쳐드려서 예. 정말 대신 사과드립니다. 아이고. 당 안팎에서 거센 압박을 받은 정 의원, 결국 108배로 사과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지만 이미 기차는 떠난 뒤였습니다. 저도 이제 불교고등학교 출신으로 부처님께 좀 삼배라도 좀 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부처님께 좀 삼배는 하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불교계는 지난해 12월 문체부가 주도한 캐럴 활성화 캠페인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정부 예산 12억 원가량이 지원됐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웬만해서는 거리에 나서 투정하거나 남을 험담하거나 이런 우리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스님들이 얼마나 많이 누적이 됐으면 황희 장관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종교 노래를 국민들이 낸 세금을 정부 예산으로 그것을 주겠다는 겁니까? 정신 나간 장관 행태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조계사 맞은편에선요, 촛불시민연대 등 친여 성향 시민단체의 반대 집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정청래 의원을 두둔하면서 조계종이 노골적 대선 개입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민주당으로선 빨리 불부터 끄는 게 급선무입니다. 정 의원을 향해 공개 탈당하라, 아니 아예 출당시키라는 요구까지 나왔죠. 마음속으로 자진해서 좀 탈당해줬으면 하는 의원분들 주위에 많을 겁니다. 사랑하기에 헤어졌노라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 의원도 물러설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내 사전엔 두 가지가 없다, 강경한 입장을 밝혔죠. 이핵관이 찾아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며 불교계가 심상치 않으니 자진 탈당하는 게 어떠냐고. 내 사전에 탈당과 이혼이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재명 핵심 관계자, 이른바 이핵관이 찾아왔다는 말에 당이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칫 국민의힘 말 윤핵관 논란이 민주당에게 더 씌워질 것을 우려한 듯 진화에 나섰는데요. 후보와 당을 좀 생각하자라고 이제
뭐 그렇게 누군가는 얘기했을 수는 있겠죠. 네, 그런 이제 화가 나니까 표현이 그렇게 나갔는지 모르나 그런 뭐 핵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조계종의 전국 승려대회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정청래 의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상으로 휠체어를 타고 등장한 송 대표, 직접 사과에 나서려 했지만 현장의 반발로 바깥에서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발길을 돌렸는데요. 또 황희 문체부 장관의 사과 영상이 상영됐지만 빗발친 야유와 고성에 상영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3,000배를 해서라도 민주당의 진정성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다고 그런다면 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정청래 의원을 포함해서 우리 민주당이 정말 진정성 있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네, 두 번째 픽입니다. 이번 주 내내 시끌시끌했던 진흙탕 녹취 싸움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취가 맞부딪히면서 공약은 실종됐고 상대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만 가득했습니다. 제2의 이멜다가 될 것이다. 도서들과 대화를 한다든지, 뭐 1억을 줄 테니까 오라든지. 거의 저 캠프를 실제 장악하고 있는 윤핵관의 핵심이 바로 김건희 씨고. 이 음성 파일은요. 삐 계속 이것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자가 구사하는 이 욕설의 수준이요. 한국어로 구사할 수 있는 최극악무도한 수준이거든요. 김혜경 씨께서 조카에게 그 욕설을 하는 것, 그것도 소름 끼치던데. 네, 김건희 씨는 MBC를 상대로 한 두 번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MBC 측이 이번 주에 예고한 김건희 씨 녹취 보도 2탄을 취소한 데 따른 건데요. MBC는 취재 소요 시간과 방송 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송을 하지 않으니 가처분 신청도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법원에선 김 씨가 유튜브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신문이 열렸는데요.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사생활을 뺀 나머지 공개할 수 있다는 결정이 조금 전 내려졌습니다. 자, 이로써 서울의 소리는 MBC가 공개하지 않은 녹음 파일 일부를 추가로 보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영방송이나 기존 메이저 언론들이 공개를 안 하면 우리 유튜브들이 또 공개하면 되는 거지. 자, 어제 신문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녹취가 정치 공작이냐 아니냐. 둘째,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도 틀어야 형평에 맞다 아니다입니다.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질문을 유도하고 답변을 얻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공작에 의해서 생성된 녹음 파일이고, 그래서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는데, 정당한 언론사가 합법적인 취재에 의해서 얻은 것을 보도하는 것으로서 이제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불성설이고요. 어제 재판부는 서울의 소리 측을 향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취도 있는데 그 부분도 똑같은 비중으로 다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어떻게 생각하냐라고도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이렇게 답변하는데요.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선 편향적 보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개판 검찰 우리 착한 소판으로 만들자. 그럽니다. 예, 지난번 우리가 사기꾼 이명박한테 속아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어줬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일가의 사기꾼 일가가 대선 후보 운운하는 거 말이 됩니까? 수원 시민 여러분. 네, 이에 김건희 씨 측은 백은종 대표가 자신은 편향적이라는 것을 자인했기 때문에 많은 왜곡과 비방이 난무하는 방송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취 관련입니다. 이 후보의 사과에 이어서 민주당 선대위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총력 방어에 나섰습니다. 다만 이 일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청렴 시정을 위해 셋째형의 불공정한 시정 개입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가족사였습니다.
형인 고 이재선 씨 그리고 형수를 향한 욕설은 가슴 아픈 가족사에 기인한 것이란 설명인데요. 그러면서 이 후보의 욕설 파일은 김건희 씨의 녹취 파일과는 결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가족 간의 통화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사적인 거죠. 공적인 영역이 없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김건희 씨는 그건 어쨌든 기자와의 통화이고요.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공적인 게 많죠.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선대위 동물권익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칼럼이 논란이 됐습니다. 자, 우 교수는 이 후보의 소통 플랫폼 앱 이재명 플러스에 녹취 욕설 거침없이 진화하는 이재명이란 제목의 칼럼을 실었는데요. 직접 욕설 녹취를 들어보진 않았지만 사적 영역에서는 무엇을 하건 존중돼야 한다면서 20여 년 전 한 가수의 성행위 비디오가 유포됐을 때도 나는 사적 내용이라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여기서 언급된 20년 전 사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사적 영역의 일로 치부하고 이 후보의 욕설과 비교한 것, 일단 비교 범주 자체가 맞질 않고요. 또 당사자에겐 잊고 싶은 아픈 과거를 다시 언급하는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픽입니다. 초라한 1주년입니다. 현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이었던 공수처가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간 기소 0건, 구속 체포영장 전수 기각 등 수사력 논란만 빚다 존폐론까지 내몰린 상황인데요. 최근엔 정치인은 물론이고 기자와 법조인 등 개인정보를 무더기 조회했다는 민간인 사찰 논란에도 휘말렸습니다. 취임 1주년 기념사 보도자료를 낼 거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알맞춰서 그 조직과 시스템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기념 행사에서 김진욱 처장은 초심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흡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공수처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사건을 선별한다는 중립성, 독립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네 번째 픽입니다. 검사장 공모 취소인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사가 아닌 외부의 중대재해 노동인권 전문가를 검사장으로 임용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 법무부가 외부 공모에 나선 지 나흘 만인데요. 김호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찰 내부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선 겁니다. 검찰총장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이런 걱정 저런 염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김호수 총장은 어제 박 장관과의 만찬에서 외부 전문가를 검사장으로 임용하는 건 검찰청법과 직제 규정에 어긋나고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자, 이에 법무부는 검사장 공모 대신에 대검사 내에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입니다. 14조 추경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 확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0번째 추경으로 정부가 1월 달에 추경을 편성한 건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입니다. 다음 달 320만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자, 그런데 추경안이 확정되자마자 액수를 더 늘리자는 제안이 나왔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액수를 35조 원으로 늘리자면서 대선 후보 간 긴급회동을 제안하고 나선 겁니다. 자, 이 소식은 잠시 후에 류정화 상황실장의 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고요. 참고로 다음 주는 저 신체커가 휴가를 떠납니다. 정혜원들과 집에서 본방사수 함께하겠습니다. 네, 아직 사인 안 했는데 휴가계 간다고 먼저 얘기를 했네요. 자, 불교계 최계 종파인 그 조계종이 조금 전 이제 소속 승려 3,000명이 모여서 정부가 종교 편향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아까 이제 신체커가 소개했지만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봉의 김선달 발언이 도화선이 된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일단 조금 전 오후 2시에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3,000명이 넘는 승려들이 모인 가운데 전국 승려대회가 열렸습니다. 불교계는 문재인 정부의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을 규탄한다면서 날을 세웠는데요. 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이 봉이 김선달 발언을 겨냥해서 정부가 문화재 관람료로 인한 마찰을 해결하기보다는 사찰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좀엔 또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방역 지침에는 문제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대회는 종교 행사로 구분이 됐죠. 일반 집회처럼 최대 299명, 인원 제한을 받지 않고 사전 집회 신고 대상도 아니라고 합니다. 지침상 종교시설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공간 수용인원의 30%, 접종 완료자만 모일 시에는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조기종 측은 백신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서를 준비한 승려들만 참석하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대회 말미엔 지난해 캐럴 캠페인을 주도해 반발을 한 황희 문체부 장관의 사과 영상이 재생되는데 스님들의 항의와 야유가 쏟아지면서 상영 중단이 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캐럴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국민들이 자주 찾는 매장에서 캐럴을 재생하도록 권장한다는 취지로 준비한 캠페인인데 문체부 예산 12억 원가량이 지원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나라 안팎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불교계는 모범적인 방역을 실천하며 국민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삼아왔습니다. 네, 봉행위원회 스님들께서 잠시 논의 중이십니다. 오늘 현장에 이제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이제 당사자인 정청래 의원도 직접 갔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와 김영배, 이원욱 의원 등이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이 부상으로 휠체어를 탄 송 대표가 직접 사과하겠다면서 단상에 등장을 했는데 현장의 반발로 무산이 됐습니다. 송 대표는 대신 조계사 바깥에서 사과문을 낭독한 뒤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또 논란의 도화선이 된 정청래 의원도 오후 2시 20분쯤에 조계사를 직접 찾았는데 들어서지 않고 곧바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따로 만나 뵙고 가시는 않는 건가요? 저는 이제 오늘 여기 오라고 그래서 이제 오고 있는 중에 그냥 정론관에서 사과문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3시 반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상 뭐 그 안으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발길을 돌려서 국회로 갔잖아요. 국회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3시 반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네. 정청래 의원은 저로 인해서 불교계에 많은 누를 끼친 데 대해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몇 달간 저 스스로 많은 성찰과 사색의 시간을 갖고 불교계의 고충과 억울한 점도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김건희 씨 녹취록 관련해서요. 아까 이제 저희가 속보를 얘기했습니다만 법원이 사생활 뺀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은 다 방송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김 씨가 열린공감 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와 비슷한 결정인데요. 방영이 금지된 내용은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 씨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그리고 서울의 소리 촬영 기자 이명수 씨가 녹음을 했지만 이 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어제 법정에서는 양측의 공방이 굉장히 치열했는데요. 특히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이재명 후보 욕설 파일도 보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재판부의 질문에 추구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선 편향적 보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나는 민족주의자고 윤석열 후보는 친일 문제가 불거진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맨 처음 MBC가 공개한 녹취 내용 중에 이제 김건희 씨가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을 가리켜서 잔치집에 오고 싶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 발언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죠. 네, 그 공개된 녹취에서 그 김건희 씨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를 두고 원래 그 양반이 오고 싶어 해서 계속 먹을 거 있는 잔치판에 오는 거지라고 말했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그건 잔치집이니까 오고 싶어 했을 거라고 그런 얘기가 났는데. 그렇죠. 나는 그게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윤석열 후보가 그런 생각 했겠어요?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 김건희 씨가 정권을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불필요한 이야기를 했다. 일반 국민이 과연 저런 언행을 하시는 분이 대통령의 부인으로 적합하겠느냐 하는 여론을 만드는 잘못을 일단 저질렀다고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냐는 단정할 수 없지만 결국은 국민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자, MBC가 이번 주 일요일 이제 후속 방송을 하지 않기로 이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오늘 예정됐던 가처분 신문은 취소된 상황입니다. 일단 두 유튜브 매체가 이제 관련된 김건희 씨 녹취 내용을 이제 후속 보도를 할 텐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도하는지 또 후폭풍은 어떻게 있는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원픽 이렇게 잡겠습니다. 불교계 정부 종교 편향 사과하라. 민주당 송구하다입니다. 지금부터 대선 소식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오늘 35조 추경 편성을 하기 위해서 대선 후보들이 다 모여서 긴급 회동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2박 3일간 서울 그리고 3박 4일간 경기도를 순회하면서 수도권 표심 잡기에도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을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말로는 추가 지원을 하는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는 추가 지원을 방해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차기 정부의 재원으로 35조 원을 마련해서 이번에는 신속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 후보들의 긴급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집합을 걸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 원 추경을 대선 후보들이 다 같이 모여서 논의하자고 했는데요. 오늘 정부가 14조 원 추경안을 의결하자마자 추가 지원을 준비하자는 취지입니다. 특히 앞서 50조 원 지원안을 제안을 했던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님 전에도 50조 원 지원 얘기하시고 나중에는 내가 당선되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뒤로 빼셨는데 이번에는 또 그러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네, 이 후보는 오늘 방역 정책을 유연하게 하자 이런 제안도 내놨는데요. 엄격한 집합 금지 정책 좀 풀자는 제안입니다. 위드 코로나 선언 이후에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자 전격적으로 거리 두기 강화를 제안을 했었죠. 이 후보의 제안 한 달여 만입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유연한 방역 정책으로의 전환, 이재명표 디지털 방역으로의 전환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유연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스마트하게 디지털 정보 기술들을 활용해서 대응해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네, 이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유 아마도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겠죠.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잠깐 보면요. 한국갤럽 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34%, 또 윤석열 후보가 33%입니다. KBS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이 후보가 34.5%, 윤 후보는 33%로 두 조사 모두 오차 범위 내 치열한 접전인데요. 대선을 48일 남겨두고 40%가 넘는 대세 후보가 없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양강 후보 모두 박스권에 갇힌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41, DJ 40.3, YS 42, 노태우 대통령은 이제 37%가량 했는데 이제 양자로 됐을 때는 40% 후반이나 50% 초반까지 갔죠. 네, 최근 반등에 성공한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록 공개, 지지율에 큰 영향이 없었다는 평가인데요. 일단 상승세를 탄 윤 후보와 달리 지지율에 크게 변화가 없는 이 후보의 입장에서는 긴장감이 들만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도층 표심의 바로미터, 그리고 전국 지지율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서울 지역 지지율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 한 달간의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면 1월 초에 훅 떨어졌던 윤 후보가 훅 오른 반면에 이 후보의 지지율은 소폭 올랐다가 다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후보 오늘부터 주말까지 메타버스를 타고 서울 지역을 돕니다. 서울 지역 공약도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서울 지역의 민심, 기승전 부동산이죠. 민주당 정부가 서울 시민의 주거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을 뼈저리게 반성한다면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국민들의 고통, 그중에서도 우리 서울 시민들의 이 부동산과 관련된 고통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다, 대응도 기민하지 못했다는 점 사과 한번 드리고 한번 시작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압도적 다수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사과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규모 공급을 하겠다고는 했지만요.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방식은 따로 발표를 하겠다고 했고요. 또 이외에도 지하철과 철도, 도로를 지하화하는 공약, 또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의 1인 가구 급증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다. 이런 반성이 있었죠. 1인 가구의 안전 그리고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또 강남북 균형 있게 개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는데요. 사람은 지상에 차량은 지하라는 대원칙 아래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 1, 2, 4호선, 경의선, 중앙선, GTX-C 노선의 지상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양재 한남 구간 지하화를 추진하고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를 조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 민심 공략을 위해서는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지는 서울 지역 재보궐선거에도 공을 들여야겠죠. 특히 대선 후보의 러닝메이트라고 불리는 종로 선거에 관심이 쏠립니다.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 여럿 좀 있지만요.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하는 바람 당 내에서 나왔습니다. 전통적인 민주당스럽지 않은 그런 어떤 중도 진영의 어떤 그 전문적인 중견 그런 전문가가 우리가 영입을 해서 그래서 우리 후보로 내세워야만이 대선에 도움도 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선거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앞서 민주당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5개 지역 재보선 공천 할지 말지를 놓고도 고민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후보가 직접 혁신위의 무공천 제안을 긍정 검토한다라는 말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혁신위가 오늘 이제 종로를 포함해서 5개 지역 재보선 무공천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후보님도 이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지금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도 우리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께 지금까지와는 다르다라는 점을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을 수가 있느냐. 현실론이 좀 더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했을 때 제3지대와의 연대, 연합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공천 내세우는 건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 전 부총리 새로운 물결에 어엿한 대선 후보죠. 모멸적이다. 단칼에 잘라서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 상상력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어쩌면 좀 모멸적인 얘기 아닐까요? 저 대통령 후보입니다. 예. 뭐 이런저런 제의나 러브콜 이런 것들이 뭐 직관적으로 뭐 없었던 건 아니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꿋꿋하게 저희 길 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 종로 선거를 수면 위에 먼저 올린 건 국민의힘이죠. 초미의 관심사, 홍준표 의원과의 원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는데 윤 후보와의 만찬 메뉴에 올라온 것 바로 역시 종로의 공천 문제였습니다. 홍 의원이 추천한 당사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정작 윤 후보를 만나서 지금은 출마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요. 지금 뭐 정권 교체에 집중을 해야지 어디 출마를 한다 이런 걸 논할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온 힘을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종로 매치 어떻게 될지 앞으로도 다정해서 전해드리고요. 홍 의원과의 원팀 문제는 잠시 후에 톡 쏘는 정치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대선판을 흔들 변수, 설 연휴에 예정되어 있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 토론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31일 혹은 30일 중에서 방송사와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런 토론이 이뤄질 거다 예측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아마 대장동을 메인 테마로 들고 나올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아마 이제 정책 쪽에 이제 무게를 둘 것이다. 동의합니다. 저희는 정책 경쟁으로 네거티브 하지 말자라는 게 이번 선거의 핵심 기조고요. 윤석열 후보는 오로지 반문 정치 프레임으로만 승부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네, 다만 토론 후에도 이재명 승, 윤석열 승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쪽이나 궁지에 몰리는 쪽에 마음이 치우치기보단 전반적인 이 후보들의 태도를 본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 측은 발변가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 이런 기존 이미지 때문에 토론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점을 좀 고심하고 있다고 하고요. 윤 후보 측은 정치 초보라는 이미지를 덜고 그동안 학습한 걸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지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번 토론을 저지하겠다,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먼저 국민의당인데요. 이렇게 국회 앞에서 규탄 대회까지 열었습니다. 무조건 야합, 불공정 TV 토론 지금 당장 중단하라! 네, 안철수 후보는 기득권 양당의 패악질이라면서 연일 토론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최근에는 이 후보와 이 후보 그리고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가 대선판을 뒤덮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존 전략에 대한 담론으로 대선 토론회가 열려야 우리나라가 미래가 있는 거지. 계속 옛날에 욕했던 녹취록이나 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참 우리나라 앞날이 암담합니다. 뭐 녹취록 서로 틀게 하고 그냥 대선에서 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의당도 토론에 반대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죠. 심 후보 역시 녹취록을 끌고 와서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선 후보들의 공정한 토론과 김건희 씨의 7시간 중 어느 것이 진정한 국민의 알 권리인가. 네. 사자 토론은 거부하면서 김건희 씨의 7시간은 본방 사수하라.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 묻고 싶고요. 네. 이번 양자 토론은 거대 양당의 선거운동의 담합이고 명백한 차별이고 그리고 방송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불법 토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법원에 양자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죠. 국민의당의 신청은 24일, 정의당의 신청은 26일에 각각 신문 기일이 열리는데요. 일각에서는 토론이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법원의 결정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틈을 타서 새로운 틀의 3자 토론을 주장하고 나선 사람도 있었는데요. 바로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입니다. 허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나를 빼지 마라, 언론 보도에서도 공정을 기해서 나를 언급해라 이런 주장 펴고 있죠. 송곳을 주머니에 넣어도 절대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왜 1강을 이야기하냐면은 나를 똑같이 대립이 내주고 똑같이 저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평등하게 했더라면 1강입니다. 지금 4.7%가 나오는 후보는 언급을 하지 언급을 안 하고 그거 조사하다 보니까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제가 이 칼을 들고 나왔잖아요. 네, 오늘은 심상정, 안철수, 허경영 후보의 2, 3자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아예 빼자는 건데요. 허 후보는 본인과 주변이 엉망진창인 후보들만의 토론은 국민의 판단을 흐린다. 본인과 주변이 정상인 후보들의 정책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정상과 비정상 기준이 뭔지 좀 살펴봐야겠지만요. 후보에 대한 검증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직은 지금 안개 속인 이번 대선 설 연휴를 전후해서 여론이 굳어질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죠. 토론을 할지 말지 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끄는 대선이 있었나 싶은데요. 지금부터 대선까지 정회원 여러분 다정회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박스권에 갇힌 이재명, 서울 민심 공약, 양자 TV 토론에 반기든 허경영. 네, 뭐 이 정도로 초접전 양상이면 뭐 설 연휴 지나서도 저희가 판세를 잡기가 참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좀 짚어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소식은 저희가 톡 쏘는 정치에서 추가로 얘기를 좀 해보고요. 오늘 35조 원 추경을 위해서 대선 후보들이 다 모이자 이런 제안을 한 거죠.
네, 차기 정부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예산 35조 원을 마련하자는 제안입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 원 추경안 제안을 받아서 차기 정부가 감당할 모든 후보가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요. 자, 일단 정의당은 환영 입장 밝혔습니다. 이 정부가 내놓은 14조 원 추경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부족하다. 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길 기대한다고 했고요. 다른 정당 입장은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앞서 발제에서도 제가 전해드렸듯이 이 후보는 은평구 한옥역사박물관에서 서울 지역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공약을 발표하러 가는 길에는 유튜브 라이브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는 비판도 있었는데 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역술인이 선대본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옛날로 치면은 뭔가 이렇게 그 허수아비 만들어놓고 이렇게 바늘로 찌르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무슨 소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하여튼 그렇게 뭔가 이렇게 세상을 뭔가 이상한 이해하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걸 주술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문제죠. 그거는 좀 문제고, 근데 무속은 좀 뭐라고 하기로 해서 저는 무속인들 섭섭하실 것 같다 그 생각이 들긴 하더군요. 그래서 무속과 주술을 좀 구분하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이 후보는 최근 후보들의 공약이 비슷해지고 있다 이런 점도 지적을 했는데요. 토씨, 표현까지 똑같은 공약들이 이어서 발표되고 있는데 저는 환영한다.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후에 2030 젊은이들이 많은 연남동 거리를 걷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가 오늘 주요 지상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하는 내용의 그런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했는데 아까 이제 유 실장이 발제해서 소개를 좀 했었죠. 자,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는 요즘 이제 정영학 녹취록이 한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는 바람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좀 정치권에서 회자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장동 의혹의 스모킹건으로 꼽히는 그 정영학 녹취록이 조금씩 더 공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를 통해서 돈을 요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왔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총장 등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들을 위해 수익 배분 계획을 짰다는 내용도 나왔는데요. 오늘 있었던 대장동 4인방 공판에선 이 녹취록이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이 녹취록이 통째로 유출돼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식적으로 등사를 허용한다면서 준비 기일 때부터 검사가 신청한 모든 녹취 파일은 피고인 변호인들에게 제공돼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도 정영학 녹취록에 근거한 보도가 나왔는데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성남시 오리역 인근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가로 더 계획했던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한국일보의 보도인데요. 김만배 씨가 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서 언급한 내용도 함께 전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 등과 만나서 조금 힘써서 당선 무효형이 아닐 정도로 하면 된다라고 한 겁니다.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경우를 염두에 둔 듯한데요. 은 시장 측은 은 시장은 김만배 씨를 모른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고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가 쓴 책이 출간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목은 나는 피해 호소인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에는 피해자 김잔디 씨, 그러니까 가명인데 이 김 씨가 겪었던 피해 내용, 또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 박 시장 죽음 이후에 있었던 2차 가해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제는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살아낸 끝날 수 없는 생존의 기록인데요. 지나간 아픔을 과거형으로 끝맺고 싶어졌다라고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현재 서울시청에 복귀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오후에 나온 역시 이제 속보인데요. 어제 전 뉴스픽에서 저희가 다뤘던 사안이죠. 임기 문제로 논란이 됐던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다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선관위의 편향성 시비를 외면할 수 없었다라는 글을 올렸다고 하고요. 24일에 3년 임기가 만료가 되죠. 사의를 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야당이 이제 그때 대선을 앞두고 뭔가 좀 알박기 아니냐라는 그런 공격을 했고 관련해서 이제 조혜주 의원이 조금 전에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사직서를 제출한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좀 사직서를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예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관련된 속보를 저희가 추가로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스권 갇힌 이재명 서울 민심 공약, 양자TV 토론의 반기든 허경영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의 원팀 구상, 사실상 무산이 돼가고 있습니다. 홍 의원의 전략공천 언급이 갈등의 도화선이 됐는데요. 홍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이 자신을 구태 정치인으로 몰고 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선대본부를 떠난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은 윤 후보에게 원팀에 목맬 필요가 없다, 이런 조언도 했는데 관련 내용을 톡 쏘는 정치에서 짚어봅니다. 이른바 원팀이 간절한 국내의힘 윤석열 후보. 그동안 윤 후보와 거리를 둬왔던 홍준표 의원과 어렵게 저녁 약속을 잡았죠. 2시간 30분간 이어진 만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끝났나 싶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화기애매한 분위기로 급 반전이 됐습니다. 당의 지도자급 인사라면은 대선 국면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마땅히 지도자로서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구태를 보인다면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은커녕 우리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회동에서 홍 의원이 재보선 전략공천 문제를 언급했다고 하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을 콕 집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비공개 회동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자 홍 의원은 한마디로 발끈했습니다. 만약 그게 이견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지. 어떻게 후보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방자하다. 그건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 방자하다는 홍 의원의 발언. 윤석열 후보 측에선 별일 아니다, 받아 넘기는 분위기인데요. 홍준표 의원은 뭐 조금 세게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평소에 뭐 말씀하시는 투로 보면 그냥 그냥 뭐 평소 말씀이시고 뭐 별로 그것을 갈등을 유발한다거나 뭐 그 정도의 사안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해결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정작 홍 의원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나 봅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잇따라 글을 올렸는데요. 캠프 참여가 무산됐다, 직접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전략공천 문제가 아니다, 분명하게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자신이 국정운영 보완과 처가비리 엄단을 요구하자 그 불쾌감에 공천 추천을 꼬투리 삼은 거다, 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중심으로 윤핵관을 지목했습니다. 누구나 공천에 대한 의견 제시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다뤄지면 되는 것인데 그걸 꼬투리 삼아 후보의 심기 경호에 나선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홍 의원의 윤핵관 저격에 당내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김재현 최고위원은 또다시 도깨비론을 꺼내들었죠. 윤핵관이 진짜 무슨 여름날 도깨비 만났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뭐 물이 일이 있으면 윤핵관이 나오고요. 홍준표 의원께서 그 우리 당의 윤석열 후보를 돕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작은 해프닝이라고 보여지고요. 반면 홍 의원 입장에선 윤핵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론도 나왔습니다. 일부 그 윤핵관이라는 쪽에서 가로막고 있다는 그런 표현 자체가 그렇게 무리한 그런 표현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홍 전 대표 입장에서는 2시간 반 동안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분위기 좋게 끝났는데 또 이게 또 갑자기 왜 이게 또 갈등으로 비춰지지? 홍 의원의 전략공천 언급이 선대본부 합류를 위한 조건이었느냐 아니면 조언이었느냐, 이 주장도 서로 엇갈립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이게 이제 추천이나 제안이라기보다는 좀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이러이러한 요구를 받아주면 나도 선대본부 상임고문을 맡아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취지인 걸로 보입니다. 네네. 어떤 내용들을 좀 조언을 해달라 해서 홍준표 전 대표는 이런 사람이 가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한 거지 이 사람 꼭 해라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조건이 아니라 조언이었을 뿐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물었기 때문에 물음에 대한 답이었다. 홍 의원은 자신이 추천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내 사람이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또다시 불거진 국민의힘 내홍, 민주당 입장에선 팝콘각이죠. 불난 집에 열심히 부채질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지금 어제 단독으로 만났는데 이 내용이 흘러나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배제하겠다, 아웃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엄연하게 이제 선언한 것이죠. 경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주었다고 공천을 달라는 홍준표 의원도 뻔뻔하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들이받는 권영세 의원이나 이준석 대표도 국민은 신경 쓰지 않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홍 의원의 방자하다는 말과 짝을 이루는 말이어서일까요? 오만하다는 비판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윤 후보 측이 홍 후보를 바라보는 시각도 비슷한 듯 싶습니다. 저는 정치도 참 새옹지마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홍 의원님도 최근에 와서 이제 젊은 층의 지지를 받다 보니까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너무 많이 잊고 본인이 도덕적인 정당성을 너무 크게 가졌다라고 조금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떠나간 책사죠.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도 훈수에 나섰는데요. 굳이 원팀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확신을 갖다 가지고 내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뭐 의존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겠다는 이런 생각은 애초에 안 하는 것이 나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정치권 일부에선 이준석 대표가 홍준표 의원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사실 홍준표 의원이 청년들 지지를 받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 이준석 대표만 가지고도 그 지지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홍 의원의 합류가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윤 후보가 이 대표와 손을 잡은 뒤로 20대 청년층 지지율이 크게 뛰었습니다. 홍 의원의 도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문제도 언급했는데요. 역시나 윤 후보에게 자력갱생을 주문했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5가 될 수도 있다면서 말입니다. 더욱이 안 후보의 지지율 수준, 아직은 단일화를 논할 때가 아니다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논쟁이 제대로 되려고 것 같으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한 18% 이상까지는 올라가지 않으면은 그 단일화 얘기가 좀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안 후보의 지지율 지난주 한국 갤럽 조사에서 17%를 기록했죠. 김 전 위원장 아마 이 지지율이 고점이었다 생각한 듯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분석처럼 말입니다. 본인의 비전을 보여준 단계에서는 부족함을 노정하면서 다시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안철수 후보가 한 지난주쯤이 아마 고점이라고 할 만한 지점이 아니었나.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오후에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새롭게 나왔는데요. 안철수 후보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7% 지지율을 지켜냈습니다. 딱 1%포인트만 더 얻었다면 김 전 위원장이 제시한 지지율 18% 단일화 조건을 맞출 뻔했는데요. 정말 안 후보의 지지율이 18%를 돌파한다면 그 다음엔 김 전 위원장이 무슨 이야기를 꺼낼지 사뭇 궁금하긴 합니다. 야권 단일화 문제, 안 후보는 안일화다, 이 대표는 간일화다 서로 신경전도 펼치고 있죠. 특히 이 대표는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특징이 뭐냐면요. 곧 죽어도 자기 손해보고는 못 베기는 스타일이에요.
옛날에 뭐 그 인터넷에서 자기 좀 공격당했다고 가가지고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랬다가 완전히 웃음거리가 된 거잖아요. 아직까지도 그 나 때리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느낌으로 정치하고 계시니까 옹졸한 거죠. 이 대표의 발언 수위 과거에 비해선 많이 누그러진 편이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했던 단어들을 제가 굳이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에 보면 저는 뭐 강한 언어라고 들리지 않고요. 그래도 상당히 누그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하긴 한때는 비읍시옷이 들어간 단어까지 나오기도 했었죠.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하면은 비읍시옷 되는 거지라는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그것이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안 후보를 향한 이 대표의 태도, 이 역시 안 후보의 지지율 추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홍 의원과의 원팀은 멀어지고 안 후보와 단일화는 아직 무르익지 않은 상황. 결국 윤 후보에게 남은 선택지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듯 싶습니다. 오늘의 톡소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네, 제가 앞서 오늘 그 오후에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아마도 문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회 사의를 수용했다는 그런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고요. 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동안 이제 야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을 좀 제기를 했었는데 이제 본인이 조혜주 의원 본인이 일부 야당의 주장은 견딜 수 있지만 이제 선관위 자체가 이제 편향성 공격을 받는 거를 견딜 수 없다라는 그런 글을 올리면서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고 문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제 사의를 수용했다는 그런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자,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이 뭐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이제 조멘토가 얘기했던 대로 안철수 후보가 한 18% 정도의 지지율은 얻어야 단일화 논의가 되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 자, 그 밖에 또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좀 짚어볼게요. 앞서 뉴스픽에서 저희가 잠깐 간단히 언급은 했었는데 김건희 씨 통화 녹음에 대한 얘기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공개된 녹취 파일을 보면 김건희 씨가 그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를 두고 먹을 게 있는 잔치판에 오는 거다라고 평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잔치집이니까 오고 싶어 했을 거라고 그런 얘기가 났는데 그렇죠. 나는 그게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저런 언행을 하시는 분이 사실 대통령의 부인으로 적합하겠느냐 하는 이런 여론을 갖다 만드는 잘못을 일단 저질렀다고 봐요. 김 전 위원장은 선대본부 복귀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한번 내가 나온 이상 다시는 돌아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민주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도 박용진 의원이 개인적인 희망사항을 얘기한 것이라면서 내가 그렇게 움직인 사람이 아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신천지 압수수색을 반려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최근 논란이 됐던 건진법사의 조언 때문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신천지 수사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가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나 반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경찰이나 보건당국,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일선에서는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에 즉각 착수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각급 검찰청에 지시를 내렸었다고 하는데요. 대검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추 전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대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이 총선 한 달 전인데 방역 실패하면 그 집권당이 선거에 심판받아야 되는 건데 왜 검찰이 거기에 개입을 하느냐라고 실제 2차례 영장 기각이 있었고요. 네. 법사한테 물어본 것도 정치 동기를 깔고서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앞뒤가 맥락이 같다 이렇게 봐줍니다. 이른바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제 김건희 씨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박범계 장관이 선거라고 예외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직접 내놨었잖아요.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박 장관을 공격하고 나섰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수사로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는 박범계 장관의 정략적 의도에 민주당은 법사위 소집으로 화답을 했다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보는 듯하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자, 이어서 국민의힘은 거리낄 게 없다. 기꺼이 법사위 소집 요구에 응한다. 다만 팩트와 물증을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문재인 정부에선 그때그때 다르다며 역공에도 나섰는데요. 대장동 의혹으로 목숨을 끊은 두 사람이 이재명 후보를 가리키는데 소환하지 않는다. 이 후보는 예외 중에서도 특별한 예외냐?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관련 등 이 후보 관련 의혹도 팩트로 따져 묻겠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충청 지역을 찾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충청 지역, 그러니까 중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충청으로 떠나는데요. 첫 일정으로 유관순 열사 기념관을 참배했습니다. 윤 후보는 방명록에 유관순 열사의 위국 헌신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윤 후보는 충청남도 선대위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했는데요. 지역 맞춤형 공약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충청 내륙고속철도와 서산공항 건설, 중원 신산업벨트 등 지역 개발 사업을 쏟아냈는데요. 윤 후보는 충남을 국토의 중심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지역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윤 후보는 대전을 찾아서 중원 신산업벨트 구축을 약속했는데요. 대전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동남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국가발전 핵심축을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이 공약은 강원도 원주를 시작으로 대전을 거쳐서 전북 전주까지 하나의 산업벨트를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윤 후보는 또 대전, 세종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제2의 대덕연구단지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오늘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라인을 찾았고요. 또 외국인 투기세 도입도 공약했죠.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심상정 후보 얘기는 저희가 뒤에 또 다시 한번 해보고요. 오늘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홍준표, 윤핵관이 구태몰이 캠프 참여 무산, 김종인, 안철수 18% 이상 나와야 단일화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주르 마커의 주민입니다. 2030 세대의 표심이 크게 요동치고 있죠. 이념 성향보다는 실익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지지 후보를 쉽게 바꾸는 건데요. 주요 대선 후보들 모두 2030을 공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맞춤형 콘텐츠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봅니다. 길을 지나다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법한 광고판이 있습니다. 시선을 확 잡아끄는 입간판인데요. 바로 이리저리 정신없이 춤추는 풍선 인형입니다. 정식 명칭은 스카이댄서 혹은 에어댄서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종잡을 수 없는 움직임에 홀려 마치 불멍 때리듯 한참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스카이댄서 마냥 대선판을 종횡무진 누비는 이들이 있죠. 좌측 우돌 흔들리는 표심을 무기로 대선판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세대인데요.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2030 세대입니다. 통념상으로는 20대가 주로 진보, 20, 30대가 진보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한 세대 분석 전문가는 사실 따지고 보면 20대는 보수도, 지금의 20대를 말하는 건데요. 20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누구의 편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의 20대 지지율은 30.2%를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나 이재명 후보보다 높았는데요. 반면 같은 기관에서 지난해 말 실시한 조사에선 윤 후보가 13.3%로 심상정 후보에도 밀렸던 바 있습니다. 불과 보름여 만에 순위가 뒤집힌 건데요. 30대 표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후보가 29.4%로 주요 후보들 중에 1위를 기록했는데요. 보름 전에는 이 후보의 30대 지지율이 44.6%로 윤 후보를 더블 스코어 이상 격차로 앞섰습니다. 2030의 성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이념 무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의로 제가 지어낸 말인데 이념에 구애받지 않는다. 혹은 이념이 일정하지 않고 늘 변한다는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충성하지 않는데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공약이나 실익에 따라 지지 후보를 쉽게 바꾸는 편입니다. 특히 페미니즘에 반감이 큰 20대 남성들이 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윤 후보의 7글자 공약에 크게 호응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때도
보시는 것처럼 윤 후보 지지율 25%였는데요. 어제 조사에서 47.8%, 그러니까 이대남에서 2배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한 겁니다. 그럼 정치권의 2030 공략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존 정치권의 예측을 벗어난 스카이 댄서들이기 때문에 한 번 마음을 잡았다고 안심할 수도, 그렇다고 놓쳤다고 해서 낙담하고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2030 취향에 맞춘 집요하고 꾸준한 구애만이 답인데요. 요새 2030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컨텐츠가 하나 있죠. 스트릿 우먼 파이터, 줄여서 수파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신혜원 체커도 광팬 중 한 명입니다. 여성 댄서들의 현란하고 박진감 넘치는 댄스 배틀이 2030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이재명 후보도 스카이 댄서들의 마음을 잡으려면 댄스가 답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1일 스맨파로 변신했습니다. 이 후보 유명 안무가 리아 킴을 만났는데요. 평소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차림으로 스튜디오에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오트밀색 세트로 이렇게 추닝을 맞춰 입었고요. 형광색 후드 점퍼 입고 그 위에 연두색 비니 모자까지 썼습니다. 자신의 이니셜 중 앞글자인 이렇게 J도 새겼는데요. 여기에 흰색 운동화까지 신었죠. 그 Z세대들이 선호하는 스트리트 패션을 표현한 겁니다. 댄서들이 준비한 안무를 직접 따라 추기도 했는데요. 이 후보의 후원 회장을 맡은 분의 영향이었을까요? 후원 회장님도 과거 2030에게 어필하기 위해 무수한 노력을 기울였던 바 있죠. 네, 핵노잼이 뭔 줄 아세요? 그거 어디 우주인들이 쓰는 말이야? 좀 배우고 욕을 좀 한수 배웁시다. 이걸로 가야 돼. 하고 자빠졌네. 네. 하고 자빠졌네. 요즘 나 참 딱하게 보는 게 정세균 선배 하는 거 쳐다보면서 야 이래까지 해야 되냐. 그런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요. 네, 이 후보의 후원회장인 정세균 전 총리가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선보였던 컨텐츠들입니다. 이 후보에게도 한 수 가르침을 전한 것 같은데요. 가볍게 댄스로 몸을 푸는 이 후보, 이어진 간담회에선 댄스 산업을 육성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안무 댄스 부분도 이제 소위 이제 K 문화, 소위 한류의 한 부분이 된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뭔가 이렇게 일탈한 사람들이 하는 뭐 이런 영역이 이처럼 여기다 이제는 정말 청소년들의 우상처럼 실제 우상이 돼가고 있어서 좀 국가의 한 문화의 축으로 좀 이렇게 존중하고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이에 질 수 없었던 윤석열 후보, 춤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우리 청년의 힘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충성의 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덩실 윤 후보 춤 받고 하나 더 얹었습니다. 연기까지 손을 뻗친 겁니다. 오케이, 빠르게 가. 오케이, 좋아. 오케이. 우와. 우와. 아, 좋다. 우와. 그런 느낌이다.
59초 쇼츠 공약 발표 마지막 부분에 들어갈 컷을 촬영한 장면입니다. 59초 쇼츠 공약,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 그리고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연기를 곁들여 공약 내용을 빠르게 핵심만 설명하는 컨텐츠인데요. 2, 3일 단위로 2편씩 유튜브에 공개하는데 조회수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가다실이 진짜 비싸요. 가다실 국가는 한 번 받는데 20만 원이나 하거든요. 이거는 꼭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굿! 미리 예방하는 게 의료비도 절감하는 길입니다. 후보님 추진할까요? 오케이, 빠르게 가! 자체 제작 예능인 석열이 형네 밥집도 2030을 겨냥한 영상물인데요. 윤 후보가 2030과 소통하는 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으로 보조도 좀 해줘야 됩니다. 이 상태로는 어렵고. 두 후보는 가상자산을 두고도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투자자의 상당수가 2030이라는 점을 노린 겁니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5천만 원까지 비과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들이 또 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첫째, 가상자산 수익 5천만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습니다. 윤 후보가 춤 받고 연기를 얹었죠. 이 후보도 5천 비과세 받고 한 가지를 더 얹었습니다. 웃고 더블로 가. 5천만 원 비과세는 물론 투자 손실액을 감안해 과세하는 2월 공제도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겁니다. 2월 공제 기간은 5년이라고 하는군요. 자, 이렇게 묻고 더블로 가는 두 후보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인데요. 넷플릭스에서 착안한 OTT 플랫폼 안플릭스를 어제 오픈했습니다. 안플릭스는 안 후보 측이 현재 미디어 환경이 거대 양당으로 기울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직접 만든 플랫폼인데요. 넷플릭스의 이 사용자 환경, UI를 그대로 빌려왔습니다. 안 후보가 정치 활동을 하며 출연했던 각종 영상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는데요. 그중에 뜨는 컨텐츠를 보니 JTBC 썰전의 한 장면도 있더군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프로는 재미없어도 해야 되니까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일하는데 왜 이렇게 재미없을까 생각하다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 내가 프로였구나. 안 후보가 호랑이로 등장해 공약 내용을 설명하는 정책 웹툰도 선보였는데요. 본인이 호랑이 띠인 점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1화까지만 공개된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후보들의 2030 표심 쟁탈전을 살펴봤는데요. 대선 막판까지 2030들의 표심은 흔들리는 스카이 댄서처럼 롤러코스터를 탈 것 같습니다. 2030을 잡을 초유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흔들리는 표심 속에서 MG향이 느껴진 거야. 네, 저도 이따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네, 박마커만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정의당에서는 오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복당 의사를 밝혔다는 그런 뉴스가 상당히 많이 이제 회자가 됐는데, 그러니까 2년 전에 탈당했는데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아, 근데 오늘 박마커 발제에서 네. 댄스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한 번 정도는 헤이마마 출 줄 알았는데 안 쳐가지고요.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최전 반장이 끝나고 생각나는 얘기하시죠,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네, 진준권 전 교수는 오늘 새벽에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요. 저는 심상정으로 간다면서 정의당에 다시 입당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진보의 재구성을 위해 젊은 정치인들을 뒤에서 돕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요. 진 전 교수는 해당 글에 심상정 대선 후보가 정의당은 페미니즘 정당이다라고 말한 내용 등을 담은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네, 그 진 전 교수의 복당 선언과 관련해서 여영국 대표는 이 페이스북에 그 정의당은 진보 정당 다음을 분명히 하면서 더욱 품을 넓혀야 한다. 당대표로서 복당 및 입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강민진 청년 정의당 대표도 복당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큰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또 오랜 기간 함께 뜻을 모으는 동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이렇게 반가움을 드러냈습니다. 네. 자, 진중권 전 교수가 이제 정의당 행을 택했지만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 쪽에 좀 기운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진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에 정의당이 찬성한 데 강하게 반발하면서 탈당했는데요. 진전 교수는 대선 국면 초기인 지난해 중순부터 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원 사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윤 후보 캠프 합류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른바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과 관련해서는 영향가 없는 것이다 라면서 윤 후보를 엄호했고요. 또 오히려 사후 공작의 정황을 뒷받침해줄 뿐이다 라면서 왜 그 문건이 하필 이 시점에 튀어나왔을까라며 여권발 공작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서 언론 환경을 비판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그건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더 심하게 당한 건 윤석열 후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작년 10월 대장동 사태가 본격화할 당시에 조국 시즌2가 될 것이다 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다만 진전 교수가 윤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선대위 해상 등 내홍을 겪을 때는 윤 후보의 리더십이 없다 보니 아예 강성 지지층 6070만 갖고 가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모두 까기 기조를 이어온 셈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이죠. 가로세로 연구소가 업로드 중단 제재를 당했다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네, 유튜브가 이 가세현 채널에 일주일 동안 업로드 중단 제재를 내렸습니다. 최근 가세현 방송에서 나온 코로나 백신 방역 패스에 관한 발언이 잘못된 의료 정보 관련 정책을 위반했다 이 이유 때문인데요. 어제 강용석 변호사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가 잘못된 의료 정보 관련 정책을 위반했다면서 일주일간 가세현 채널을 정지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제가 됐던 1월 12일자 영상은 삭제가 됐습니다. 가세현에 따르면요, 삭제된 영상에는 오미크론은 감기 수준인데 이를 막겠다고 방역 패스 강행은 너무한 처사, 20대 이하 사망자가 없다, 백신을 맞는 게 더 위험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온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담겼는데요. 가세현 대표인 김세희 전 기자는 강 변호사의 유튜브 영상에서 뜬금없다면서 코로나 어쩌고 하면 의료정책 위반인가라고 반발했습니다. 유튜브는 가이드라인에 현지 보건당국 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코로나 관련 의료정보에 상반되는 잘못된 의료정보를 퍼뜨리는 콘텐츠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흔들리는 MG 표심, 여야 춤 연기 등 취향 저격 콘텐츠 총동원으로 제목을 잡혔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신혜원 체커 휴가라고요. 다녀오겠습니다. 네, 이따 끝나고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잘 다녀와요. 네. 유 실장이 2배로 뛰어야죠. 네, 그럼 누가 오겠죠. 네.